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첼시가 맨시티를 누르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첼시는요, 이곳 시간으로 29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포르투갈 포르투에 있는 에스타디오 드라강, FC 포르투의 홈 구장이죠. 에스타디오 드라강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하베르치의 결승골을 잘 지켜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첼시는요,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2년에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우승한 이후에 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첼시는 2008년도에 모스크바 루즈니키에서 열렸던 메뉴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섰는데 그때는 승부차기 접전 끝에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뮌헨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이겨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에 다시 9년 만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고 맨시티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들 이제 사실 첼시가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분명히 맨시티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언더독이었죠. 언더독 첼시의 그 반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 전술이 간단명료했습니다. 일단 수비하고 역습,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점유율 측면에서 맨시티는 59%, 첼시는 41%였습니다. 패스를 주고받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패스 속도, 패스 개수에서도 훨씬 더 맨시티가 첼시보다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첼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빡빡하게 딱 해놓고 컴팩트하게 수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역습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옆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BT 스포츠의 분석인데요, 이 첼시의 이 컴팩트한 수비 라인, 이 최후방 라인과 최전방 라인이 약간 17야드밖에 안 된다, 그만큼 컴팩트하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맨시티가 뭔가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라고 분석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통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첼시의 블로킹은, 그러니까 슈팅 블록이 4개나 됐고 맨시티는 1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만큼 많이 블록을 했고요. 특히나 클리어런스, 볼을 걷어낸 것도 첼시는 24번이나 되면서 전체적으로 첼시가 수비에 치중을 했다. 그리고 상당히 컴팩트하게 하면서 이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이면에는 사실 첼시는요, 자기네들이 잘하는 게 수비, 그리고 베르너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이용한 그런 역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맨시티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선수비 후 역습을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상대의 그런 짧은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전술을 들고 나왔고, 그것이 주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첼시의 승리 요인은 은골로 캉테, 여기에 수비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정말 캉테 선수 종횡무진, 동해번쩍 허해번쩍, 캉테를 딱 표현하기 좋은 말이었고요. 한 명인데, 분명히 캉테 선수는 한 명인데 두 명이 뛰는 것처럼 여기에도 갑자기 캉테 선수가 나타나고 저기에도 나타나고 이리저리 캉테가 계속 나타나면서 한 명이 두 명 역할을 해버리면, 그만큼 많이 뛰어주고 하면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캉테 선수의 그런 엄청난 활동량, 여기에 특히나 중원에서 캉테 선수가 맨시티에 볼을 낚아챈 뒤에 이렇게 역습으로 나서는 그런 패스들을 잘 찔러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 경기의 주도권을 계속 첼시가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을 보여줬다. 원동력이 그런 이제 보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수비진들이 특히 전반전에 잘해줬어요. 전반 8분에 이제 2선에서 이렇게 그 에데르송이 찬 거를 이렇게 앞에서 이제 스털링이 잡았는데, 이때 제임스가 달려오면서 스털링을 한번 견제를 해줬고요. 볼을 한번 차면서 견제를 해줬고, 그 다음에 맨디 골키퍼가 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이 스털링의 백힐 슛까지 막아내면서 이때 이제 골을 안 먹은 것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전반 27분에 다시 이제 맨시티가 왼쪽 측면에서 스털링, 더브라이너, 여기 이제 포덴까지 이어지는 그런 패스웍을 통해서 포덴이 골키퍼 1대1로 맞서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때 리디거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면서 달려들면서 이 슈팅을 블록해내는 모습이
상당히 이 수비진들의 그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티아고 실바가 나가고 크리스텐센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 새로 들어온 크리스텐센도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끝까지 첼시의 무실점 경기를 지켜냈다. 그것이 바로 첼시의 우승의 또 다른 원동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펩 가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의 오버싱킹입니다. 항상 이 영국 언론들도 그렇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뭔가 큰 경기를 하기 전에 주문을 하는 것이 오버싱킹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생각하지 마라. 그냥 담담하게 임해라 라는 주문을 하는데, 이번에도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오버싱킹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뒀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일카이 긴도안을 왜 수비형 미드필더로 뒀는지. 시즌 내내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잘 안 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날 경기에서 페르난지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빼고, 뭐 로드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빼고 일카이 긴도안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했고요. 아마도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첼시가 밀집 수비로 나올 것이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집 수비를 격파하기 위해서 미드필더 라인에 수비형 미들까지 이제 긴두안을 투입을 함으로써 조금 더 압박을 가하고 허리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첼시가 일단은 첼시를 상대로 선제골만 집어넣으면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긴두안까지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상대의 그런 첼시의 수비에, 또 어차피 첼시가 그러니까 그 밀집 수비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뭔가 긴두안을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제대로 주요하지도 않았고, 뭔가 긴두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첼시의 빡빡한 수비에 걸리면서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고, 특히나 이 마레즈 쪽으로 많이 이제 패스를 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레즈도 완전히 묶여 있었고요. 스털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마레즈가 묶이면서 상당히 안 좋았던 모습. 그리고 긴두안이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긴두안 뒷공간이 결국 한 번 딱 뚫렸는데, 좀 많이 뚫리긴 했어요. 그쪽으로도 많이 공간을 내줬는데, 특히나 그 전반 42분에 딱 그 맨시티가 압박을 들어갔을 때 첼시가 사이드로 볼을 돌리면서 압박을 벗겨내고, 그때 이제 긴두안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뒤로 이제 커버를 하지 못하면서 그쪽에 공간이 딱 나왔고, 이때 왼쪽 측면에 있던 마운트가 바로 하베르츠를 향해서 공간으로 패스를 했고 그냥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가 골을 넣는, 이때 이제 긴두안이 뒷공간을 제대로 커버를 못했고 빨리 컴백을 못했다, 백코트를 못했다라는 거 첫째. 그리고 여기에 진첸코가 이 하베르츠를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약간 그때 한 타이밍, 밤 타이밍 늦은 것 같아요. 이 하베르츠가 달리는 걸 보고 아차 하면서 따라갔지만 이미 하베르츠는 가속도로 붙었기 때문에 하베르츠를 놓치면서 골을 내줬다. 그런 장면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경기 후에 가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가르디올라 감독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로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것이 바로 긴두안의 수비형 미드필더 배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씁쓸함을 펩 가르디올라 입장에서는 좀 씁쓸함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맨시티의 에이스 케빈 더브라이너의 부상 아웃이 상당히 맨시티에 컸는데, 맨시티가 어쨌든 전반은 한 골을 내주면서 상당히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후반전에 그래도 나름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력을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뭔가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을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 후반 15분이었죠. 그 시점에 맨시티의 에이스인 더브라이너가 리디거와 충돌을 하면서 결국에 부상으로 아웃이 되게 됐고, 제수스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페르난지뉴 넣고 아게로 넣고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결국에 맨시티는 공격의 구심점, 팀 내 공수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첼시는 전반 37분에 수비의 핵심인 티아고 실바가 또 부상으로 이른 시간에 아웃이 됐죠. 하지만 크리스텐센이 잘 들어왔고 여러 또 선수들이 합심해서 이 수비진을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 티아고 실바의 부상 공백을 잘 메운 것이 맨시티와는 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첼시는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단순 명료한 전술, 자, 딱 일단 선수비 그리고 역습, 딱 그거 하자. 그 덕분에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극대화했고, 맨시티가 잘하는 것을 최소화시켰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단순 명료한 전술이 첫 번째 우승 원동력이죠. 그리고 캉테 종횡무진했죠. 정말 캉테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캉테 선수 그리고 여기에 수비진들의 헌신이 두 번째 원동력이고요. 세 번째는 상대팀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오버띵킹, 장구끝 악수, 여기에 맨시티 에이스 더블라이너의 부상,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서 첼시가 9년 만에 그리고 팀 통산 두 번째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유럽 클럽 무대는 여기서 끝났고요. 첼시가 우승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가 우승을 했고요. FA컵은 레스터시티가 우승을 했고, 유로파리그는 이제 맨유가 우승을 못했죠. 준우승을 했고, 비아레알이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리그는 이 첼시가 우승한 것으로, 네, 올 시즌 이 유럽 클럽 무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유로 2020이 있고요. 또 이제 또 다음 시즌이 또 8월 달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자, 한 시즌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유로 2020을 통해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